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어느덧 40대 초반이 됐네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젊을 때는 젊음을 모르고 건강할 때는 건강함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있을 때는 모르다가 내 인생에서 사라졌을 때 아, 그때가 좋았지라고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후회한다고 인생을 돌릴 수 없으니 그저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생각하며 살고 있답니다. 오늘은 저도 제 인생 가장 후회되는 순간을 사연으로 풀고 이제는 후를 털어보려고 해요. 언제까지 마음속에 품고 산다고 그때 그 순간이 없던 일이 되진 않을 테니 이제는 저도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흘려보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4살 연상 남편과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꽃다운 나이에 결혼했나 싶으시죠? 서로가 첫사랑이었던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 찾아오면서 일찍 결혼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제 젊음이 아깝거나 그때 내가 왜 결혼을 했지 하면서 후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제 키를 훌쩍 넘게 커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 보면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어른 같아서 제가 정말 많이 의지하고 있답니다. 아직 미성년인 아들한테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현재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어요. 평생을 나만 사랑하고 아껴준다던 남편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행복했던 가정을 풍비박산냈습니다. 그때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나 한탄하고 심할 때는 자책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후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 실체도 모르고 노년까지 살았다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은 필만한 놈이 핀다는데 저는 남편이 왜 가정을 배신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와서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남편이 왜 그런 짓을 해서 남은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겼을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남편과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됐을 때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정아빠의 진심 어린 말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었던 건 부모님도 없는 살림으로 시작하셔서 번듯한 가정을 일구셨어요. 아빠가 회사 다니면서도 투자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투자가 잘 되면서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죠. 당시 시댁은 해준 게 없다면서 저를 물심양면 챙겨주시며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시부모를 만난 것도 복인데 다정하고 늘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정적인 남편까지 있으니 제 결혼은 흠잡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댁에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시숙이었습니다. 시숙은 본인이 사업으로 한방 크게 성공할 거라고 늘 말만 하고 항상 한량처럼 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부도 한숨을 내쉬었죠. 연애 때도 시숙이 취업도 안 하고 돈만 쓰고 여자만 만나러 다닌다면서 남편한테 한탄 섞인 말을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도 시숙은 달라지지 않았고 제가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시숙은 입버릇처럼 떠들던 한방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한방은 고사하고 자기 밥벌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다면 믿어지십니까? 그러다 시부가 퇴직이 가까우면서 시부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 사이 시숙은 결혼 준비도 하다가 꽃뱀한테 당해서 그나마 모았던 돈도 전부 잃고 땡전 한 푼 없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한심했어요. 제가 시숙을 떠올리면 가장 한심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죠. 한 번은 웬일로 조카 보고 싶다면서 집에 놀러 온 거예요. 평소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뭐하러 왔나 싶었는데 글쎄 제가 한눈판 사이 큰 종이 가방에 뭔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이 하도 수상해서 시숙을 보면서 물었죠.
아주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난 올려놓으려다가 그게 글쎄 시숙이 우리 민혁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부터 모아오던 돼지 저금통을 큰 종이 가방에 넣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당황했는지 말을 얼버무리면서 변명하려 했지만 누가 봐도 조카 저금통에 손댄 모습이라 변명할 이유도 없었어요. 기가 막히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시숙을 보며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조카 저금통에 손대고 싶으세요? 솔직히 민혁이 태어나고 한 번도 제대로 뭐 하나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도 해줄 수 있는 형편이면 해줬을 텐데 내 코가 석잔데 조카한테 줄 용돈이 어디 있겠어? 정말 마음이 있으면 돈이 아니라 애랑 같이 축구를 해주던지 같이 게임이라도 해줬겠죠. 애초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한다는 게 저금통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생활비가 뚝 떨어져서 나도 모르게 생각을 잘못했어. 미안해. 저 정말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몇인데 생활비가 없어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시숙이 제 아들 저금통에 손댔을 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놈의 한방 타령은 멈추지 않았고 시숙은 늘 돈이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시부는 시숙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에서 깬다면서 한탄을 하곤 했네요. 결국 시숙의 만행을 남편한테 알렸고 시부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부는 그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함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놈의 자식을 진작에 집에서 쫓아냈어야 했는데 저것도 아들이라고 끼고 살았더니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 나 이제 저놈 자식 안 보고 살 거야. 집에서도 내쫓아버렸어. 죽거나 말거나 아주 지멋대로 살게 냅둬야겠어. 혹시 민혁이가 놀래진 않았니? 네, 민혁인 괜찮아요. 저도 너무 놀라서 아주버님한테 별소리를 다 했어요. 걔가 지금 말 가려 들을 때야.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놈은 아주 개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조카 저금통에 손을 대. 나는 저런 놈은 아들로 인정 못한다. 시숙의 만행에 시부는 노발대발 화를 냈고 본인이 애를 잘못 키웠다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늘 사고만 치는 시숙한테는 누구보다 냉정하셨고 결국 집에서 쫓겨난 시숙은 고시원을 전전하는 처지가 됐어요. 시부는 시숙이 굶어봐야 한다면서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도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시부의 불호령에 시숙이 혹시나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 전전긍긍했어요. 이런 상황을 전부 아는 남편은 시모한테 화를 잔뜩 내면서 말했죠. 엄마가 그렇게 형을 싸고 돌기만 하니까 40이 넘도록 저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하자. 사고 치고 다니는 자식 뒷수습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형을 그렇게 품에 싸고 돌려고 해. 이번엔 아버지 말 좀 들어 제발. 남편은 시모가 자꾸 시숙 걱정을 하면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하니까 결국 잔뜩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쌓인 게 참 많은 사람이라 그때는 정말 참다 못해 시모한테 쌓였던 속마음을 털어냈던 거예요. 아무리 시댁이라도 시숙 문제라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이런 집안 문제나 삶에 대한 고민을 남편이 유일하게 마음 편히 터놓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답니다. 바로 남편의 장인어른이자 저희 친정아빠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빠와 남편이 어쩌다 친해졌나 싶었는데 시숙이 좋은 투자 상품이라면서 떠들고 다닐 때 아빠한테 정말 안전한 건지 물어보다 서로 가까워진 거였습니다. 아빠는 남편이 시댁 문제에 마음 쓰는 게 안타까웠는지 정말 상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숙이 또 말도 안 되는 투자 상품이나 사업 같은 걸로 일을 벌리려고 하면 남편이 그때마다 저희 아빠를 찾아가 이것저것 물어보며 확인하고 있던 거였죠.
아무래도 시부는 회사만 다닐 줄 아셨지 투자에는 전혀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의지하며 이것저것 확인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희 아빠를 잘 따르면서 투자에 관해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정말 아들처럼 아빠와 가까워진 남편은 저희 집에 가면 늘 아빠와 약주를 한 잔씩 나눠 마시면서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께 매번 힘든 고민만 털어놓는 것 같아요. 이젠 혼자 해낼 때도 됐는데 아직도 이러네요. 자네가 혼자서 다 해내면 난 늙었으니까 뒷방 늙은이 신세밖에 더 되겠나? 나도 자네 얘기 들어주면서 젊은 때 생각도 나고 좋아.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말하게. 들어주고 말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내외를 해? 나도 이 집안 가장이고 자네도 처자식동 가장인데 아마 같이 사는 아내보다 우리 둘이 통하는 게 더 많을지도 모른다니까. 아빠는 남편을 보면서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고 남편도 그런 아빠를 보면서 같이 따라 웃더군요. 남편은 항상 아빠의 조언을 듣고 나면 답이 보이는 것 같다면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늘 아빠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저희 가정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10년 넘게 잘 다니던 남편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남편이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니까 남편도 아침마다 회사 가는 길이 꼭 도살장에 가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민혁이도 클 만큼 컸고 저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이 남편 회사는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졌고 결국 제가 일자리를 잡기도 전에 남편은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 세 식구 가장이었던 남편은 직장을 잃고 망연자실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남편을 위로하며 하늘이 무너진 듯 좌절해 있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 나도 일자리 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둘이 나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나 정말 다시 일할 수 있을까?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볼품없는 아저씨인데. 당신 그동안 놀았어?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경력 쌓았잖아. 그 경력이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회사 다녔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나는 분명히 당신 성실함을 알아주는 곳이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자리만 구하면 다 해결될 일이고 당장은 회사에서 나온 위로금과 퇴직금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가장이라 그런지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불행이 한번 파도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남편이 직장을 잃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시부가 위암 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한동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길래 이런 벌을 주나 싶었죠. 너무 날벼락 같은 일이라 망연자실한 채 하늘만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한 탓에 시부는 손을 쓸 수도 없었고 이미 위암 말기라서 시부는 하루하루가 고비였던 상태였어요. 그때 친정 부모님이 문병을 오셔서 좌절해 있는 남편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빠는 특히 남편을 다독이며 착잡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는 게 다 예고 없이 불행이 닥쳐. 그런데 그때마다 좌절하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질 않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아픈 아버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못했던 말도 해드리고 후회 없이 잘 모셔드려. 직장은 다시 구할 수 있어도 아버지 떠나시면 되돌릴 수가 없어. 남편은 아빠의 위로에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며 울었습니다. 아빠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우는 남편을 안아주며 다독여줬어요. 민혁이도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에 당황해하더니
작은 손으로 남편의 등을 어루만져 줬답니다. 인생이 대체 뭐길래 각자 위치에서 행복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병원에 모여서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울고 있나 싶었죠. 살아 계시는 동안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시부는 뭐가 그리 급하신지 세상을 등지고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난 시부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필 저 일자리 잃고 방황하는 모습만 보다 가시는 거예요? 제가 더 번듯하게 잘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정말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왜 하필 지금 가시는 거예요? 못난 아들 꼴 보기 싫다고 가시는 건 아니시죠? 제발 눈 좀 뜨세요. 그 울음이 어찌나 슬픈지 저러다 남편이 쓰러지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직장을 잃었던 해에 예고도 없이 시부마저 떠나게 됐던 거예요. 한동안 남편은 술을 마시며 혼자 슬픔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힘이 되고 싶었지만 그때는 남편에게 저와 민혁이가 짐이 되는 것만 같았죠. 그 순간 남편은 아들로서도 가장으로서도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며 자책을 하기만 했거든요. 그때 친정 부모님이 삼겹살을 사서 저희 집으로 오셨고 적막한 기운이 감돌던 집안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죠. 남편은 갑자기 찾아온 저희 부모님을 보고는 급하게 술병을 치우려 했는데 그 모습을 아빠가 보고 웃으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술은 혼자 마시면 안 된다고 했지? 같이 마셔야 술도 나누고 걱정도 나누는 건데 자네 그만 마시고 삼겹살 먹을 준비 좀 해. 역시 삼겹살에는 소주야.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굴리면 답도 안 나와. 얼른 몸을 움직여야지. 갑자기 찾아온 아빠는 남편에게 좀 움직이라며 상을 같이 차리자고 손을 끌었습니다. 남편은 얼떨결에 같이 상을 차렸고 금세 한 상이 차려지자 시무룩한 얼굴로 있던 민혁이도 즐거워하더군요. 그제야 남편도 표정이 한결 풀렸고 그날 밤새도록 아빠와 남편은 지난날 이야기를 터놓으면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홀로 남은 시모를 위로해드리며 남편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힘을 얻은 듯 취업을 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죠.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도 취업이 안 되는 시국에 나이 많은 남편이 어디 가서 취업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남편은 취업에 실패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택했습니다. 일할 곳이 없으면 일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심기일전했던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남편은 밤이고 낮이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남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해서 착실하게 일을 배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아빠는 정말 대견하게 보셨고 저를 보면서 궁금증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요. 요즘 박서방 별일은 없어? 그 나이에 일 새로 시작하는 게 쉽나? 잘하고 있어요. 이제 정말 이거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고 다시 가장으로서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이 불굴의 의지 같은 게 있어서 다행이야. 처자식만 안 굶기면 되는 거야. 아빠는 항상 뭐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남편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 지켜보다 남편한테 부동산도 차려줄 만큼 아빠는 남편을 사위 이상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공인중개사로 일을 시작한 지도 5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민혁이도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진로 고민을 할 때였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라 그런지 그런 고민은 늘 아빠에게 털어놓고는 했어요. 저는 내심 서운했지만 한창 클 나이라 아빠를 더 믿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묘하게 말투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으니
남편은 자연스레 돈이 많은 집주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시 있는 집 사모들은 달라. 사람이 기품이 있다니까. 말 한마디도 쉽게 안 하고 아주 신중하게 하는데 역시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똑똑해. 근데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면서 꼴이 그게 뭐야? 머리도 엉망이고 옷도 후줄근해서 보기 흉해. 집에 있을수록 관리 좀 해. 갑자기 왜 불똥이 나한테 튀어? 오늘 어머님이랑 김장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김치는 그냥 좀 사 먹자. 왜 힘들게 만드느라 이 고생이야? 언제는 어머님이 담근 김치 아니면 못 먹겠다며. 그럼 당신 입맛대로 밖에서 김치 구해오던지. 궁상이다, 궁상이야. 앞으로는 그냥 사 먹자고 해.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고생이야? 궁상? 나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당신이 궁상 안 떨게 돈 많이 벌어오던지. 저는 남편의 말에 괜히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혀서 괜히 모진 말을 내뱉었어요. 꼭 남편은 큰 거래를 하나 마치고 나면 괜히 저한테 이상한 비교를 했습니다. 당연히 돈 있는 집안 사모들 때깔부터 다른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저같이 평범하게 사는 아줌마한테 비교를 하면 대체 어쩌자는 건가 싶고 솔직히 싸움밖에 안 되는 건데 왜 저러나 했네요. 그래서 저는 일한 지 5년 차쯤 되니까 일이 쉬워졌나 보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오랜만에 남편 불러서 같이 점심이나 먹자며 남편 부동산으로 같이 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안 받길래 문자를 남겨두고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남편 부동산 근처쯤 왔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당신 지금 장인어른이랑 온다는 거야? 거의 다 왔어. 당신 전화를 안 받길래 문자 남겼잖아. 전화를 안 받으면 오지 말아야지. 왜 말도 없이 여기까지 와? 나 일하는 곳이잖아. 점심도 안 먹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먹을 점심 같이 먹자고 온 건데 말이 왜 그래? 아니 못 갈 곳 가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내 말은 장인어른 오시는데 내가 어디로 모셔야 할지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거잖아. 아 됐어. 얼른 오기나 해. 남편의 반응에 저는 꽤 당황스러웠습니다. 괜히 옆에 있던 아빠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빠는 남편이 혹시 일로 바쁜 거 아니냐면서 그냥 가자며 발걸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를 붙잡으며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 부동산 아빠가 차려준 건데 아무리 바빠도 아빠 모시고 밥 한 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가서 아빠 사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보고 밥도 먹고 가요.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오는 건데 불편하면 사위가 아니라 나쁜 놈이지. 아빠, 사위 나쁜 놈 만들기 싫으면 얼른 같이 가서 밥 먹자. 저는 집으로 가려는 아빠를 붙들고 남편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못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양심이 있으면 부동산 차려준 장인어른 생각해서라도 같이 밥을 먹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빠를 모시고 남편 부동산으로 가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남편이 어디 불편한 사람처럼 뚱하게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을 보면서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났죠. 꼭 초대받지 못한 손님을 대하듯 대답도 건성으로 하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상을 확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 아빠도 불편했는지 밥을 드시다 말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요새 일이 많이 바쁜가 보네. 내가 괜히 여길 오자고 했나? 바쁜 거보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끼니는 거르지 말고 때 되면 밥 챙겨 먹어야지. 밥은 생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때가 됐으니까 먹는 거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장인어른도 잘 챙겨 드세요. 저는 남편의 대답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치고 싶었습니다. 원래 다들 결혼하고 오래 살다 보면
은혜고 뭐고 다 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건가요? 세상에 쥐뿔도 없는 놈 시험 뒷바라지에서 공인중개사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아빠가 부동산까지 차려줬는데 이게 무슨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짓이랍니까?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아빠라면 껌뻑 죽던 남편이 공인중개사가 되고 나서부터 돈을 좀 벌기 시작하자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직장 잃고 바짝 기죽어 살 때는 그거대로 속 터지더니 이제 와서 살만해지니까 자기 혼자 잘나서 성공한 것처럼 구는 꼴이 정말 꼴배기 싫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반응에 실망한 아빠는 한숨을 쉬면서 집으로 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정말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과 낮의 일로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저로서는 답답해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한 건데 남편이 제 말에 화를 내면서 도끼 눈을 뜨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젠 살다 장인어른의 당신 눈치까지 봐야 되는 거야? 나는 밖에서 노냐고. 매일같이 상담 오는 사람들 집 보여주고 계약하고 얼마나 힘든 줄 당신이 알기나 해? 집에서 놀고 있는 당신이 뭘 알겠어? 누가 눈치 보라고 했어? 사람으로 할 도리를 하라는 거잖아. 당신 우리 아빠가 차려준 부동산에서 그 정도 호의호식했으면 우리 아빠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양심껏 할 도린 하고 살아. 저는 남편에게 그때 큰 실망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싸우는 일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는 이렇게 기분대로 막 행동해도 민혁이 일이라면 늘 제일 먼저 나섰죠. 그래도 자식이라고 아끼고 신경 쓰는 걸 보고 잘했다고 위안 삼았어야 했던 건가요? 지금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라고 살다 마음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서로 보듬으면서 사는 건데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서로 무시하고 살면 그게 인생인가 싶네요. 참 한심한 남편을 끌어안고 버텼던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중 아빠가 건강검진 예정일이 다가왔고 남편이 아빠 보호자로 같이 병원에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여동생한테 기가 막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글쎄 아빠와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던 남편이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아빠 혼자 건강검진을 보고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새로 취업을 하면서 아빠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남편을 보냈던 거였고 남편도 잠깐 시간 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아빠가 받는 건강검진 중에는 수면 내시경도 있어서 보호자와 같이 오라던 병원 전달 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남편의 이중적 태도에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잔뜩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우리 아빠 수면 내시경 하니까 내가 같이 가달라고 했잖아. 근데 그걸 못해서 혼자 가게 만들어? 연세도 많은 아빠를? 수면 내시경이 별거야? 그냥 검사 받고 조금 쉬다 나오면 충분히 집에 갈 수 있는데 왜 혼자서 유난을 떨어? 유난? 지금 유난이라고 했어? 당신 솔직히 일이 있던 건 맞아? 그냥 가기 싫었던 건 아니고? 왜 갑자기 모함이야? 내가 하는 일을 당신이 알기나 해? 나야말로 오늘 장인 따라갔으면 이번 달 큰 고객 하나 놓칠 뻔했다고. 큰 고객 잡으려다가 당신 인생의 귀인 놓치는 줄은 왜 몰라? 그동안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거야?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내가 장인어른이랑 전화해서 오해 풀었고 사과 드렸어. 당신도 여기까지만 해. 나중에 당신도 당신 아들한테 똑같이 당해봐. 기분 어떤지 그때 알겠지. 남편은 아빠한테 따로 연락드렸으면 된 거 아니냐며 뻔뻔하게 말했어요. 저는 다음날 아빠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별 이상은 없냐며 물었죠. 아빠는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안 봐도 건강할 게 뻔하다면서 오히려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딸 사회생활 처음인데 힘들지 않아? 민혁이도 다 컸고 나도 집에서 쉬기만 하느니 잠깐이라도 나가서 일하니까 속이 시원해.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말해. 아빠는 늘 네 편이다. 아빠의 따뜻한 말에 가슴 한켠이 괜히 뭉클해지더군요. 부모는 자식을 결혼시키고도 가슴에 불덩이 같은 걸 안고 사는 것처럼 노심초사한다는데 저희 아빠가 딱 그런 것 같았죠. 딸 둘을 시집 보내고도 하루도 마음 놓을 새 없던 분이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빠는 건강검진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과 다 같이 여행을 가자며 예약을 하고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 부부, 그리고 저희 식구들이 모두 같이 떠나는 여행이라 기대가 가득했어요. 저희보다 더 신이 난 아빠를 보자 진작 이런 여행을 준비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여동생과 앞으로 종종 가자면서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혼자 남편 부동산을 다녀오시다 큰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여행은 고사하고 속도 위반 차량에 치인 아빠는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계셨고 너무 당황해서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제발 살아만 달라며 하염없이 기도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때 응급실 앞에서 저보다 더 당황한 얼굴을 하고 떨리는 손을 포개서 기도를 하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아빠와 가까운 사이였고 남편 부동산을 다녀오다 겪은 사고니까 남편도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겠구나 싶었어요. 정말 꼭 친아들이 사경을 헤매는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면서 혼잣말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남편이 아빠 자식인 줄 알았을 겁니다. 응급실 앞에서 온 가족이 염원을 담아 기도했지만 결국 아빠는 세상을 등지고 긴 여행을 떠나셨어요. 아빠의 황망한 죽음 앞에서 온 가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노열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이 차려지고도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땅을 치며 우는 남편을 보자 이제야 정말 이 세상에 아빠가 없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남편은 맨손으로 땅을 내리치면서 목 놓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남은 사람 어떻게 살아요? 제가 죄송해요. 장인어른, 마지막까지 못난 사위 용서하세요. 그때 민혁이가 손이 빨개지도록 바닥을 치는 남편한테 다가가서 안아줬어요. 그때는 남편이 아빠한테 의지하며 고민도 나누고 조언도 듣던 사이라서 세상을 잃은 듯 슬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부동산을 다녀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셨으니 그 속이 속이었겠습니까? 한평생 흘린 눈물 저도 그때 다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와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초점이 없는 눈으로 공허하게 아빠 영정사진을 보던 제게 다가와서 따뜻한 물을 건네며 낯선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거 따뜻한 물인데 좀 마셔요. 이럴 때일수록 힘내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누구세요? 아, 제 소개를 못했네요. 저 남편분과 일적으로 아는 사이예요. 갑자기 장인이 상을 당하셨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처음 보는 남편 지인이라는 여자와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낯선 여자가 준 따뜻한 물 한 잔이 왜 그렇게도 서럽던지 갑자기 울컥 눈물이 흘렀고 저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잃듯 잠에 빠져든 저는 꿈에서 반가운 아빠의 마지막 얼굴을 마주했어요. 저는 꿈인 줄도 모르고 아빠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 아빠 손을 마주 잡으며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이제 괜찮은 거지. 정말 다행이다. 우리 딸 놀랬구나. 아빠는 이제 하늘에서 편하게 쉬면서 우리 가족 잘 있나 지켜볼게. 아니야. 그냥 엄마 옆에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속도 안 섞이고 잘 살게. 그럼 이 아빠 부탁 좀 들어줘. 경수가
박서방이랑 이혼해. 어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을 하라니? 내가 이 말을 꼭 너한테 하고 갔어야 했는데 꼭 이혼해. 절대 같이 살면 안 된다. 아빠 소원이야. 제발 들어줘야 해. 아빠, 가지 말고 말 좀 해줘. 왜 이혼하라는 건데? 아빠, 아빠. 그렇게 저는 꿈속에서 사라지는 아빠를 부르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갑자기 꿈에 나타난 아빠가 남편과 이혼을 하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의아했죠. 그동안 남편과 싸운 적은 있어도 이게 이혼할 만큼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뜸 이혼하라며 꿈에 나타난 아빠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보통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면 잘 살라고 하거나 마지막 진심을 전한다고 하는데 참 별일이다 싶었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신경 쓰지 못하다 아무래도 찜찜해서 저는 주변을 수소문해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아빠의 마지막이 너무 찝찝해서 그냥 확인만 해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까칠해도 뒤로 다른 짓 할 사람은 아니라고 굳게 믿던 것도 있었네요. 그런데 흥신소 의뢰 결과 저는 믿는 도끼였던 남편한테 정말 제대로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흥신소 의뢰 후 2주일 뒤 전달받은 사진과 영상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한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세상에, 장례식장에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던 그 사람이 맞는 건가 싶을 만큼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혹시 아빠가 부동산에 가셨다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남편의 바람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한 번 의심이 든 순간 걷잡을 수 없었고 저는 분노에 찬 상태로 사진을 움켜쥐고 남편 부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가만히 사진을 보는데 어디서 봤던 여자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남편 지인이라며 물을 주었던 여자였던 겁니다. 상간녀 정체를 알게 되자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대체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부동산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통화 중인 남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전화 안 끊어? 이 나쁜 놈아. 뭐야? 당신 미쳤어? 왜 남 사업장에서 행패를 부려? 너 우리 아빠가 여기 왔을 때 뭐하고 있었어? 혹시 그 사랑 같지도 않는 년이랑 붙어 있었니? 오늘 진짜 왜 그래? 당신이 뭘 한다고 난리야? 저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치는 남편 앞에 사진을 던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을 하려고 하길래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너 여기서 일하라고 해준 곳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일적으로 만난 사이? 전현이 아빠 장례식장에 와서 나보고 힘내라고 하더라. 둘이서 여기서 붙어먹고 있다가 그거 아빠한테 걸린 거지. 그렇지? 사실대로 말해. 어차피 여기 CCTV 까보면 그날 무슨 일 있었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당장. 그날 장인어른이 예고도 없이 오는 바람에 그랬던 거야. 나는 정말 밖에서 보고 계신 줄 몰랐어. 나중에 눈치채고 달려갔을 땐 이미 장인어른이 안 보였어. 정말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마지막에 그딴 짓을 하다 걸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남편의 부동산에서 책상에 있는 걸 전부 손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소리를 지르며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그 순간 민혁이가 들어왔어요. 민혁이는 난리가 난 부동산을 보며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랑 무슨 일이길래 여기서 싸워요? 오늘 저랑 약속 있었잖아요. 엄마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일이 좀 생겨서 오늘 말고 다음에 보자. 잠깐, 이게 뭐예요? 민혁이는 남편과 약속이 있어서 부동산에 왔다가 흥신소에서 찍어준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아들까지 알게 된 비참한 상황에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민혁이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을 한 장씩 보다가
자신을 말리는 남편을 보며 소리치며 말했어요. 그 더러운 손 내 몸에서 손 떼어. 아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 가족을 버리고 이런 짓을 해요? 버린 거 아니야. 난 널 버린 적이 없어. 민혁아, 아빠 말 좀 들어봐. 제발. 무슨 말을 들어요?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버린 적이 없다고요? 이 사진을 봐요. 이게 우리 가족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변명이 필요한데요? 엄마 가자. 이런 배신자는 내 아빠도 아니고 엄마 남편도 아니야. 나와. 나랑 얼른 집으로 가자. 민혁이는 자기 말 좀 들어보라며 매달리는 남편을 밀치듯 떼냈어요. 키가 183이었던 민혁이가 남편을 밀치자 남편은 바닥에 볼품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민혁이 손을 잡고 부동산을 나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어요. 흥신소에서 보내준 상간녀의 정체는 동네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고 남편과 붙어먹은 상간녀는 이혼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상간녀는 피아노 학원을 이전하려고 남편 부동산에 갔다가 둘이 친해졌고 서로 술도 마시고 밥도 먹다가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정말 등잔 밑이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 있는 겁니까? 믿었던 남편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나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다음 날 혼자 주방에서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는데 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이제 울지 마. 우리 복수하자. 무슨 복수? 넌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나 엄마 아들이야. 엄마가 이렇게 속상한 채 울고 있는데 내가 공부가 되겠어? 복수해. 더 이상 아빠는 내 아빠 아니야. 우리 놔두고 바람핀 이상 이제 우리 가족 아니라고. 엄마가 용서해도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민혁이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온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결국 저는 민혁이와 같이 남편과 상간녀를 보내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서 싹싹 비는데 저는 남편 짐을 대충 싸서 문 밖으로 던졌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이 집 우리 아빠가 해준 집이잖아. 마음 같아선 짐도 꺼내주기 싫은데 내 손으로 직접 버리기도 싫은 쓰레기들이니까 알아서 챙겨가. 남편한테 짐을 던져주고 문을 닫아버렸고 남편은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뒤 민혁이는 저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왔습니다. 바로 그동안 민혁이가 모아둔 용돈으로 만든 플랜카드가 남편 부동산 앞에 걸려있는 사진이었어요. 민혁이가 만든 플랜카드 문구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가족 버리고 바람핀 가정 파탄범 아빠를 고발합니다. 정말 한눈에 들어올 만큼 강력한 문구였어요. 이 사진은 삽시간에 지역 맘카페에 올라왔고 그동안 남편이 부동산에서 했던 만행들이 후기처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동생이 맘카페가 뒤집힌 걸 보고 저한테 보내준 글들은 이랬어요. 집주인이랑 짜고 전세금을 시세보다 더 받았어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다른 곳보다 비싸요. 그러면서 계약 내내 불친절하기까지 해서 불쾌했네요. 그동안 남편 부동산을 통해 거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후기가 잔뜩 올라오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혁이는 저에게 플랜카드를 걸고 난 뒤 남편이 자기한테 매달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민혁아, 아빠랑 얘기 좀 해. 이런 거 걸어두면 아빠 완전 망해. 누가 아빠예요? 가족 버리고 놀 땐 신났는데 부동산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아들 대접해주는 거야? 아빠는 부동산이 더 소중했던 거네.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요. 당신은 이제 아빠도 아니니까 사과라도 하고 사라져요, 당장. 민혁이는 남편에게 사라지라면서 소리를 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다음 날 상간녀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고상한 척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꼴이 하도 우스워서 저는 교실 문을 열고 상간녀를 보며 소리쳤어요. 어디서 피아노 치는 재준이 있어서 고상한 척 애들 가르치고 있어? 당신 뭐야? 일단 나가요. 여기 애들 있는데 교실로 오면 어떡해요? 쪽팔린 건 아나 봐. 남의 가정 파탄 내고 고상 떨면서 피아노 치고 있길래 생각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네. 나가요, 나가. 여긴 내 일터예요. 제 팔을 잡고 끌어내려는 상간녀를 보고 화가 나서 저는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며 말했습니다. 내 가정 건들고 넌 편할 줄 알았어? 너 이혼했다며? 이제 이혼녀에 불륜녀 딱지까지 아주 주렁주렁 달고 말 많아서 좋겠다. 너 같은 게 뭘 가르친다고 선생 노릇이야? 오늘 아주 너 죽고 나는 두 다리 뻗고 살 거야. 저는 상간녀 머리채를 잡고 뒤흔들었고 그 장면을 고스란히 학생들이 지켜본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애들이 집으로 가서 전부 말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학부모들이 전부 환불을 해달라며 난리였습니다. 세상에 누가 상간녀한테 애들 맡기고 싶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결국 상간녀 피아노 학원 2주 만에 환불 사태로 인해 학원생들이 전부 사라졌어요. 그야말로 쫄딱 망한 거나 다름없었죠. 상간녀만 망했겠습니까? 남편 부동산도 발칵 뒤집혀서 손님이 아예 뚝 끊긴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편과는 이혼소송, 상간녀한테는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하고 싶었죠. 결국 저는 유책 배우자였던 남편을 거의 빈털터리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 재산 조금 떼주는 거 말고는 거의 제가 이긴 거나 다름없었어요. 게다가 상간녀한테 위자료까지 받아서 제대로 한 방 먹였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다 잃고 나니까 뻔뻔한 남편이 민혁이를 찾아와서는 다리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당장 사라지라며 소리쳤는데 민혁이는 그때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말했어요. 나는 이제 인생에 앞바란 없어.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호의니까 가는 길에 국밥을 먹든 술을 퍼마시든 알아서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2번 다시 볼 일 없을 거니까 찾아오지 마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불쑥 나타나면 사춘기 청소년이 어디까지 복수할 수 있나 아주 매운맛 제대로 볼 줄 알아요. 민혁이가 화를 내며 남편을 떨쳐내고는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만큼이나 아들도 큰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아빠라면 꼴도 보기 싫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아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노심초사했지만 똑부러지는 성격의 아들 덕분에 복수도 하고 제대로 이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선영덕은 못 입어도 인심덕은 입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상덕은 못 입어도 사람의 인심덕은 입는다는데 남편은 정말 배은망덕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가에서 그만큼 배려하고 아꼈는데 돌아오는 게 배신이라니. 한동안 가족들도 저도 큰 상처로 고생 꽤나 했죠. 하지만 이런 사람을 걸러낼 수 있던 고비라고 생각하니까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끊어낸 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은 정리됐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은혜를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사람들 배신하지 말고 평생 잘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일 없이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인이 모두의 가정이 평안하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